휴게소에 도착했을 땐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커피 사올게요. 그런데 돌아왔을 땐 차가 없었습니다. 허공에 타이어 자국만 남았죠. 처음엔 오해라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도연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풍은 그렇게 붉은데 내 마음은 얼음 같았습니다. 그날 내 안의 온기가 꺼졌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갈색 봉투. 남편이 30년 전에 사두었던 공주 시골 땅. 언젠가 이게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억 원. 이제 나는 그 땅 위에 작은 카페를 지었습니다.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로. 이제 난 나를 위해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나는 손자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7살 민우, 5살 서연. 웃음이 환한 그 얼굴들을 보며 괜히 미소가 나왔지만 요즘 내 전화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단풍이 참 예뻐요. 우리 같이 가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다니. 정말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나를 부를까? 아팠던 걸 미안해해서일까? 아니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 했을까?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코트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샀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딸기우유. 계산대 앞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손주들 보러 가세요? 응. 단풍, 구경 같이 가요. 그 말을 하며 내 가슴은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현관문 앞에서 거울을 3번이나 봤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며 조금은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나왔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엔 아들 도연이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밥왕속 과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단풍 예쁠 거예요. 그 말에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한참 달리다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희 커피 사올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사진도 찍어야지. 그런데 돌아왔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주차했던 자리에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옆으로 옮겼나 싶어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리 걸어도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2번, 3번, 4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에게도 10번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이상하게도 몸이 떨렸습니다. 옆 사람들은 가족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만 나만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과자 봉지가 구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단풍 구경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걸. 오후 4시, 버스 기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안 와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터미널까지 태워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냄새. 서랍장 안은 물건이 뒤섞여 있었고 서랍에는 도장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이유를. 밤새도록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넘어서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포기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떨렸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 생각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려던 단정한 코트.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벗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옷은 이제 다시 입지 않겠지. 일요일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이 감옥에 가겠지. 그럼 손주들은? 그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감으며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시 침묵 끝에 나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버렸어. 드라이기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휴게소에서 단풍 구경 간다더니 그냥 두고 갔어. 미용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마음 놓으시고 일단 좀 쉬세요. 월요일,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 인감도장 사용 승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주에 3천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한 장이 발급됐어요. 아드님 이름으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랍은 텅 비었지만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이 남겨둔 낡은 갈색 봉투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언젠가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라며 남긴 공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휴게소에 버린 일, 도장과 통장, 봉투의 실종, 모두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들의 필요는 늘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 손주 학원비.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뿐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김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그 집 며느리가 요즘 동사무소 자주 가던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시켰어요. 서류 정리 좀 하려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내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 노리고 있음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 나를 지킬 차례라고. 며칠 후 예전에 남편과 친분이 있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식 씨, 오랜만이네요. 공주 반포면 쪽 시세 알아요? 요즘 거기 도로 확장 들어가서 평당 100만 원 넘었어요. 내 땅이 1900평이에요.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19억이네요.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게 널 지켜줄 거야. 그날 밤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결국
이게 나를 지켰어. 이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여자로. 그들이 내게서 가져간 것은 돈이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내게는 아직 나 자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 깊숙이 묻혀있던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순자, 이건 절대 잃지 마. 언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공주 시골 논밭의 땅 문서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저 낡은 종이 조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었다는 걸. 남편, 윤영수. 평생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결혼 초엔 정말 가난했습니다. 라면으로 하루를 때우고 냉방기 하나 없는 전셋방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집 한 채 갖자. 그리고 내가 혼자가 되어도 괜찮게 만들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남편이 떠난 건 손주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 침대에서 손을 잡은 채로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 그 봉투 꼭 지켜.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속에는 공주 반포면 1900평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등기 날짜, 내 생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내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오랫동안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봐도 돈 안 되는 시골 논밭. 아들도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나는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봉투는 19억 원의 가치를 가진 내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법무사 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근 개발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있었고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을 10억에 매도하는 매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계약금은 받으셨고 4주 뒤면 잔금이 입금되실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으려다 망설였습니다. 그 번호가 결국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혜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의 울먹임에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매매 대금 1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이 이제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겠지.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마주 서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 생전에 자주 가던 갈비집을 예약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6시 정각, 도연과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앉자.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만 들리는 식탁 위.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 땅 문서야? 그래. 그럼 아직 안 팔았죠? 나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팔았어.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도연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팔았다고. 10억에.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돈은 내 거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서류도 만들었어.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 혜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미안해.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를 버린 그날,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어.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 돈으로 차 샀지? 학원비 냈지? 전세금도 내가 대줬지? 그게 다였어. 그걸로 충분했어. 그런데 넌 그마저도 빼앗으려 했지. 식탁 위 고기 냄새 속에서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이 마지막 식사야. 이 밥 먹고 다시는 나 찾지 마.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럴 수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 엄마, 가라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제야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차가워진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눈물이 아닌 해방이 밀려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서울 불빛이 멀어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켜준 증거였습니다. 공주에 도착하니 밤 10시. 매매하고 남은 절반의 땅에는 작은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방에 그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 나 해냈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았어. 그날 이후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도연, 혜진. 번호를 바꿔서 걸어오는 전화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씩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예전의 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집을 청소하고 사람을 불러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면서 하나씩 살림을 장만해 나갔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해 먹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 그때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밥은 나를 위해 짓는 밥이야. 바람이 들판을 지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눈치도 없는 공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새벽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벽에 걸린 봉투가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당신이 남겨준 이 흙냄새 나는 봉투가 결국 날 지켜줬어.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게. 봄이 깊어가자 공주의 들판엔 초록빛 보리가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걸 바라봤습니다. 영수, 올해도 보리가 났어. 당신이 봤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청에 들러 주택을 확장하여 땅 일부에 작은 카페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목재 구조로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 직원이 도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하려고요.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보리밭 옆으로 나무 벽이 세워지고 유리창이 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흙냄새 다실. 남편이 남긴 땅 위. 흙냄새가 가득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언제 만들었어요? 요즘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참 조용하고 좋네요.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긴 나를 위한 곳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공주의 들판을 구경하러 온 이들, 도심의 소음에 지쳐 내려온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맛있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밤이면 몸이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흘린 땀이었으니까요. 여름이 다가오자 카페는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공주보리밭 카페, 흙냄새 다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손님이 늘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를 내 손으로 천천히 정성껏 내렸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참 들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 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안 해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6월, 보리가 금빛으로 물들자 들판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잠깐 얘기 좀. 할 말 없어.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났어. 그는 울었고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가 떠난 뒤 나는 다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이제 난 정말 혼자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7월, 들판의 보리가 수확되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다시 자라날 생명의 공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나를 흙냄새 다실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건 내가 원한 일이거든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세요. 가을이 오자 공주의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들판 너머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 봐요, 단풍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죠? 벽에는 아직도 그 낡은 봉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땅 문서.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 땅이 나를 지켜줬어요. 밤이 되면 카페 불을 끄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남편도 저 별을 보았을까요? 아마 그렇겠지. 그래서 이 땅을 남겨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계획에도 없고 누구의 기대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내 속도, 내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초록빛 보리가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나만을 위한 하루야. 햇살이 카페 안을 비추고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이 흙냄새 나는 땅 위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밤의 공주. 카페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 들판 어딘가에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